인원이 작년에 8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해 예비교사들 최악의 행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사 자격증을 따고도 알바를 할 정도로 임용 대기자는 넘쳐납니다. 그리고 합격자 신규 연수를 갔는데 편하게 2년 생각하시라. 임용대란 취재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내 몸 던져 당을 먼저 살리겠다는 결연한 자세로 진전하겠습니다. 당내 반발도 있는데 파장 짚어봅니다. 미국 맥메스터 안보보좌관이 김정은은 밤에 편히 자면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장사정포를 탐지하는 레이더 개발을 완료해 내년부터 실전 배치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틀째 이어진 피고인 신문에서 아버지 빼고 야단 맞은 적 없는데 박 대통령 질책에 당황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라이온즈 감독 교체도 몰랐다며 미전 실과의 무관함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질소가 든 일명 용가리 과자를 먹은 12살 아이가 위에 구멍이 생겨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질소 과자 문제는 없는지 보도합니다. 주문도 계산도 기계가 처리하고 금융상담은 인공지능이 하는 무인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무인 결제기는 무려 4개 국어를 합니다. 비용이 절감되지만 일자리도 줄어듭니다. 무인 시대의 명암 집중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9시 뉴스 전은책입니다. 파리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정책입니다. 집값이 뛰다 보니까 새 정부로서는 그냥 지켜볼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다 망라한 이른바 종합 처방전을 내놓았습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집값은 수요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과잉 유동성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 말은 적어도 절반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 돈으로 집을 산다면야 집값이 오른데도 문제는 적겠지요. 그런데 지난 3년간 당군들이 집을 가장 많이 지었다는데 집값이 오른 게 과연 돈이 많이 풀렸을까요? 아직 우리나라 자가 점유율은 57%에 조금 못 미칩니다. 집은 투기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한 말씀 드리자면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습니다. 적어도 민주국가라면 말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때 일자리를 제1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당연히 새 정부 출범 때부터 일자리 창출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정부 기조가 거꾸로 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올해 초등학교 교사를 104명만 뽑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실업자가 되게 생긴 교대생들이 들고 일어날 태세입니다. 무슨 일인지 윤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교대생들이 총장을 만나려 모였습니다. 망연자실, 건드리면 터질 듯한 표정입니다. 저는 100명 이상 뽑을 수 없다는 숫자로 저한테 설명하지 마세요. 올해 서울 지역 초등학교 교사를 105명만 뽑겠다는 서울시 교육청의 발표에 놀라서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지난해 선발 인원 846명의 8분의 1이고 서울교대 한 해 졸업생 300명의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학생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교사 수급 정책을 실패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자기들이 실패한 정책을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피해를 떠맡으라는 식으로 4학년 학생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105란 숫자에 눌려서 굉장히 중압감에 눌려 있어요. 학교 자체에서도 나서서 뭔가를 좀 해주기를 바라고. 바늘 구멍을 통과해야 하는 임용시험 준비생들도 울상입니다. 역대 최고의 경쟁률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아무래도 최악의 임용고시를 보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당초에 정부가 3,000명 정도 뽑는다고 했는데 그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 걸로 봐서 너무 실망감이 큽니다. 임용고시 준비생들은 집단 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누리입니다. 이 초등학교 교원 초임 150만 원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늘 구멍 같은 교사 임용고시 합격하고도 이 초등학교 교원 발령을 받지 못한 임용 대기자가 무려 3,500명입니다. 그들의 한숨 소리가 너무 큽니다.
시간제 강사를 정규직으로 만들어 주려고 임용 고시생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유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한모 씨는 7개월째 발령이 안 나 기간제 교사로 일합니다. 신규 연수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장학사님께서 그냥 편하게 2년 생각하시라 그러고 한 씨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 백화점이나 카페, 헬스클럽, 제약회사에서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임용대기생도 적지 않습니다. 저희 선배 같은 경우는 그냥 잠깐 카페 알바 같은 걸로 급하게 좀 돈을 벌기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전국의 초등교사 임용대기자는 3,500여 명, 서울 임용대기자만 958명입니다. 2014년도 합격생이 지난달에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현재 대기자들이 모두 발령을 받으려면 앞으로 2년이 더 걸립니다. 임용대기자들은 기간제 교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느라 임용 인원을 줄였다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충분한 수의 정교사들을 임용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닷없는 교사 선발 축소가 또 다른 갈등에 불을 붙였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갑작스럽지만 이 초등학교 교사 축소는 폭탄 돌리기 측면이 아주 강합니다. 저출산으로 초등학생들이 급격히 줄이는데도 교육당국이 인원 조정을 미루다가 한꺼번에 폭발한 겁니다. 장동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 반에 60명이 넘는 콩나물 시루 같은 교실은 옛말. 현재는 20명을 넘지 않습니다. 2학년은 2반까지 있고요. 1학년도 2반까지 있어요. 2010년까지만 해도 57만 명이었던 서울시 초등학교 학령 인구는 지난해 45만 명으로 10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25년 동안 초등학교 문방구를 지켜온 노인은 꼬마들의 제잘거림도 이젠 드물다고 전합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학생들은 줄었다며? 확 줄었지. 아이고, 여기 3반밖에 없어 세상에. 8반, 9반까지 있던데요. 자리를 꽉 채우고 정신없이 떡볶이를 먹어대던 꼬마들도 추억일 뿐입니다. 그땐 굉장했지. 막 줄을 서고 막 땀 흘릴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은 뭐 애들이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지난해 전교생이 120명도 안 되는 초등학교는 전국 1,945곳, 32%에 이릅니다. 전교생이 60명이 채 안 되는 초미니 초등학교도 20%가 넘습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2000년 28.7명에서 지난해 14.6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교사 수요 감소가 불가피한데도 인원 감축을 차일피일 미루던 교육당국이 대혼란을 자초했습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국민의당 안칠수 전 대표가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을 살리고 다당제를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당대표에서 물러난 지 1년 2개월, 대선에서 패한 지 석 달 만에 전면에 다시 나서는 겁니다. 하지만 당내 의원 12명이 출마 반대声明을 내고 동교동계 인사들이 탈당을 예고하면서 여기저기 금 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 미래보다 당의 생존이 더 중요합니다. 이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제 모든 것 던지겠습니다. 지난 5월 대선에서 패배하고 2선으로 후퇴했던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늘 당대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제보 조작 사건으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한 지 23일 만입니다. 당 존폐에 위기감이 엄습하고 있다면서 국민의당이 무너지면 거대 양당 체제가 부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치를 정치답게 만드는 것이 제 3당의 몫이고 가치입니다. 그 소중한 다당제의 축은 우리 국민의당이 살아야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 전 대표의 조기 등판에 당 안팎의 반발이 거셉니다. 조배숙, 주승용, 유성엽 등 의원 12명은 대선 패배와 증거 조작 사건에서 자유로운 지도부를 세워야 한다며 출마를 반대했습니다. 제가 최대한 설득하고 그리고 전당대회 겸허하게 당원들의 판단을 믿겠습니다. 동교동계 권노갑 상임고문과 이훈평 전 의원 등은 다음 주 탈당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제보 조작 사건을 반성하겠다던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는 염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정치 전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대선 때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대선 주자들이 맞서는 전국 구도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조기 등판이라는 분석과 함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사이 정책 연대설도 나옵니다. 최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오늘 대선 패배의 한계를 넘어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뛰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대선 패배의 근본적인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저 스스로 제 한계를 뛰어넘겠습니다. 한 달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 선출된 홍준표 대표처럼 다시 당 전면에 나서려는 겁니다. 만일 안 전 대표가 경선에서 대표에 선출되면 대선 때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와의 삼각 대립 구도가 재현될 수 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도 최근 전국 지지자들을 만나면서 문 대통령 취임 100일쯤엔 할 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당분간 백의 종군하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옳고요. 먼 장래에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오면 그때 되면 또 제 역할을 할 날이 오겠죠. 대선 후보들의 조기 등판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 정책 연대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안 전 대표가 유 의원 측에 연대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동의하는 그런 정당들과 이번 정기국회 과정에서 우리의 뜻을 설득하고 관철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의 어떤 오류나 이런 걸 인정하고 생각이 바뀌면 그러면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다고 보죠. TV조선 최승현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늘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의당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안 전 대표의 조기 등판은 향후 전국에도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TV조선 배승규 정치부장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 전 대표 이 대선 이제 석 달 만에 다시 재등판을 하는 셈이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나오는 겁니까? 네, 일각에서는 대선 초조감이다라고 분석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당내 현재 상황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을 보면 내부의 무기력감이 팽배하고요. 구심점도 없고 또 이게 여당과 각을 세울지 협력할지도 애매합니다. 근데 현재 당 지도부 보면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정책의장 다 호남입니다. 근데 안 전 대표가 지향한 거는 호남당이라기보다는 제3의 대안을 가진 전국 정당을 지금 지향해왔거든요. 그게 본인의 대선에도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추세로 간다면 호남당이나 아니면 여당 이중대로 가다가 지방선거에서 당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창업 당시의 깃발을 좀 무리하더라도 본인이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 이런 의도를 가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창업주 본색이라고 불려야 되겠군요. 예. 지금 당내 반발이 아주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12명 국회의원 말고도 이 동교동계가 또 집단적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탈당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일부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동교동계나 호남에서 지금 탈당하겠다 예고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현역 의원들까지 동반한 대규모 탈당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이 강합니다. 일단 현역 의원들은 왜 우리가 나가냐? 안철수 후보가 나가야지 이런 입장이 우리가 주인이다 이런 거죠. 주인이 왜 나가냐. 그렇지만 이 탈당 사태는 아니더라도 호남 대 비호남 그다음에 친한 대 반한의 갈등이 아주 본격화될 거고요. 그래서 이번 전대에서 아마 당의 노선과 정체성을 두고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 호남에서 두 분, 그러니까 전남에서는 지금 천정배 의원, 그리고 전북 쪽에서는 정동영 의원, 이 두 분이 이미 출마를 했는데 안철수 의원, 전 의원, 당선 가능성이 높긴 높은 겁니까? 이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보면 안 전 대표 출마를 반대한 의원과 찬성한 의원을 분석해 봤는데 반대파가 오늘 성명 낸 13명을 포함해서 20명이 넘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근데 친한파, 찬성파는 한 10명 남짓이라고 보이거든요. 특히 친한파 중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반한파가 모여서 천정배, 정동영 이 두 사람 지지하면
이 안전대표가 된다는 그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실전에 들어가면 또 달라지거든요. 그럼 친한파들이 뭉치게 되고 또 본래 그래도 21%든 유력 대선 후보 아니었습니까? 석 달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전에서는 그래도 강하다. 근데 다만 반한 후보 단일화 했을 경우에는 예측 불허의 싸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측입니다. 예. 안철수 전 대표가 주변에 이 바른정당과 정책인대를 얘기했다는 얘기가 또 많이 돕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정책인대 더 나아가서 나중에 또 뭐 인대를 넘어서 합당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일단 그 안철수, 유승민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책연대 가능성 열어놓은 걸로 해석이 됩니다. 당장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안철수 전 대표는 전대 이후에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은 안보 문제에 대한 조정이 된다면 이런 전제를 깔았습니다. 이 실제 두 당을 보면 현재 지향점에는 노선이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진보 보수 양쪽에서 뛰쳐나와서 제3의 길을 걷고 있는 것도 같고 양쪽에서 통합 압박을 받고 있는 것도 같고 그러니까 동병상련의 두 당인데다가 두 당이 합치면 60석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명실상부한 캐스팅 보트고 또 중도 대안 세력으로 뜰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 안철수, 유승민 두 사람이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경쟁 심리가 있거나 또 지지층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반대하면 이루어지긴 힘든 거죠. 예, 왕년에 YS DJ가 끝내 합치지 못한 그렇죠. 이유가 그런 게 경쟁 분명히 심리 있습니다. 때문이죠. 예. 예, 어떻습니까? 지금 호남의 지지가 지금 문제일 텐데 이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다시 등장을 한다면 호남 지지가 좀 열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호남의 문제가 지금 가장 그 통합이든 뭐든 걸림돌인데 일단 이번 그 당권 경쟁이 다음번 지방선거까지 가장 중요합니다. 안 전 대표가 어쨌든 그걸 딛고서 나간다면 이긴다면 아마 야권 재편에 그 움직임이 본격화될 겁니다. 이건 바른당뿐만 아니라 한국당 내에 있는 비박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그 움직임이 추진될 수 있을 거고요. 반대로 뭐 안철수 전 대표가 좌절한다. 그런다면 아마 이 호남당화, 국민의당의 호남당화, 그 다음에 그 친여화 이게 진행되면서 아마 여권발 재편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마지막 그 점을 저는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미국이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을 향해 밤에 편하게 자면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원유 공급 차단 등을 담은 제재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윤혜영 기자입니다. 백악관 안보사령탑인 허버트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김정은은 밤에 편하게 잠을 자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그와 등졌고 그는 고립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지 시각 2일 MSN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핵무기를 갖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취할 조치에 대해서는 군사적 옵션도 포함되지만 한국인에게 비용이 너무 크다면서도 북한 비핵화를 위해 모든 압박 조치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맥메스터의 발언은 틸러슨 국무장관이 전날 북한과 대화 용의가 있다고 하면서 불거진 북미 대화론에 선을 그었다는 분석입니다. 수전 손턴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곧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서 북한 측과 만날 일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미 상원은 같은 날 군사력 사용 승인 청문회를 열어 대북 군사조치 가능성을 환기시켰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 이란을 제재하는 법안에 이날 서명했습니다. 북한에 원유를 제공하거나 인적, 물적 거래를 하다 적발될 경우 미국의 국제금융망에서 퇴출당하게 됩니다. The president favors tough measures to punish and deter the bad behavior of the rogue regimes in Iran and North Korea. 북한을 향한 미국의 다각적인 압박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우리 군이 북한의 장사정포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개발해 내년 1월 실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게 바로 이 장사정포입니다. 안효영 기자입니다. 북한 도발 긴급 신호에 대포병 레이더 부대가 출동합니다. 북한 장사정포가 일제히 불을 뿜자 우리 레이더가 곧바로 포탄 100여 개의 궤적을 동시에 잡아냅니다. 궤적을 역추적해 장사정포 위치를 찾아낸 뒤 우리 포병부대에 정보를 보냅니다. 다른 장인 천모와 K9 자주포가 곧바로 불을 뿜고 도발 원점을 초토화합니다. 이번에 군이 개발한 이 대포병 레이더는 내년 1월 실전 배치됩니다. 이 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60km, 작전 시간은 8시간으로
현재 운용 중인 스웨덴산 아서-K 레이더보다 성능이 뛰어납니다. 수도권을 위협하는 400여 문의 장사정포에 대해서도 빠른 탐지가 가능하여 대응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는 2019년 배치할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도 개발 중입니다. 유도 기술을 적용해 산 뒤쪽이나 갱도에 숨어있는 장사정포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대포병 레이더에 전술 미사일까지 전력화하면 북한 장사정포를 조기에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TV조선 안형량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촉발된 한반도 8월 위기설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북 간 무력 충돌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합니다. 보통 설은 설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한반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포커스에서 8월 위기설을 들여다봅니다. 이 본토 전역이 우리의 사정권 안에 있다는 것이 뚜렷이 입증됐다고. 단호히 응징하고 대응하기 위해 전략 자산을 전개할 것이다. (8월) 말 UFC 한미연합훈련에 북한은 매년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핵선제 타격을 퍼부어 도발의 야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재작년엔 목함 지뢰 도발을 일으켰고 지난해엔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을 쐈습니다. 풍계리는 6차 핵실험이 언제든 가능한 상태입니다. 기습 핵타격이 가능한 SLBM을 쏘거나 ICBM을 추가로 발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미국은 어떤 행동에 나설까? 정부는 북미 간 무력 충돌 가능성을 부인합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미국도 전쟁이 발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무력 시위를 넘는 군사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난 4월 위기설과 같이 그런 가능성, 이 8월 위기설은 저희들이 미약하다고 보는 것이 정부의 지금 입장입니다. 과거에도 북한 정권 수립일, 노동당 창건기념일 등을 앞두고 9월 위기설, 10월 위기설 등이 제기됐습니다. 올해 대선 직전에도 미국의 북폭설, 외국인 대피설까지 나왔습니다. 당시 북한의 6차 핵실험 감행 시도가 있었지만 중국이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미중 정상이 북핵의 평화적 해법을 재확인하면서 4월 위기설은 잠잠해졌습니다. 휴가는 필요하죠. 하지만 몸은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한미 간에 한라인은 가동이 되는 게 맞다. 위기설에 지나치게 겁을 먹어서도, 그렇다고 긴장을 늦춰서도 안 되겠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 소식입니다. 오늘 흥미로운 말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신문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아버지를 빼고 자기를 야단친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이어서 당황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삼성 승계 청탁을 하지 않았고 정유라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틀에 걸쳐 피고인 신문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여성분이라 칭하며 2015년 7월 2차 독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아버지를 빼고 야단 맞은 건 처음이었다며 여성분에게 처음으로 싫은 소리를 들어 당황했다고 회고했습니다. 한화보다 승마 지원이 못하다고 해 자존심이 상했다고 말해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졌고, 하나보다 잘하는 게 어려울 것 같지도 않다고 덧붙여 또 한 번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삼성 합병을 위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반대급부를 요구하면서 출연을 했다든지 지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 부회장은 또 세밀한 것까지 보고받는 체제가 아니어서 삼성의 정유라 지원 사실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신문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 생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주 월요일 결심 공판을 마지막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장군 부인의 갑질 뉴스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박찬주 육군대장 부부가 공관병에게 했다는 갑질, 갈수록 정말 가관입니다. 박찬주 대장은 자기 아내가 여단장급이라며 감쌌고 견디다 못한 공관병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년 육군 참모차장 시절 박찬주 대장의 부인은 공관병에게 관사에서 어떤 물건을 찾아오라고 시켰습니다. 하지만 공관병은 지시받은 물건을 못 찾았고 질책이 두려워 자살을 시도했다고 군 인권센터가 주장했습니다. 부인에게 질책을 받다 관사를 뛰쳐나간 공관병에게 내 아내는 여단장급인데 예의를 갖춰야 한다며 호통쳤습니다. 별 하나, 준장으로 대접하라는 직접적인 요구였습니다. 박 대장은 또 해당 병사를 최전방 GOP를 거쳐 다른 부대로 전출시켰습니다. 병사들을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만연해 있고 이러한 것들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환경에 놓여 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박찬주 대장에게 부인을 조심시키라고 경고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현재 감사가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임무는 수행 중에 계십니다. 박 대장 측이 의혹을 모두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해명을 내놓자 군 인권센터 제보자들은 음성 변조를 통해 언론에 직접 진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장군 부인이 공관병에게 한 갑질은 남편이 장군이라면 자신도 장군이라는 그릇된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거기엔 자기가 안팎으로 애쓴 덕분에 남편이 별을 달게 됐다는 생각도 한몫합니다. 이 장군 사모님들의 세계를 홍인주 기자가 전합니다. 공관병에게 휴일은 지휘관 부인의 쇼핑 짐꾼 노릇을 하는 날입니다. 올라가서 쇼핑하는 동안도 같이 다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주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사복을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국방 의무를 수행하는 공관병의 업무 중 하나는 부인들의 사모임 시중들기입니다. 사모들이 딱 가면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모인지 확실하게 보여요. 딱 이사가 오면 거의 전통적으로 거기 있는 사모들이 숙소에 와서 인사를 드리는 거. 조그만 실수는 인신공격으로 이어집니다. 그냥 아내가 전무대 나와서 그렇다고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그래도 자연제 나머지 뵙고 왔어야 되는데 그래. 길이 막혀도 차선을 잘못 선택한 운전병 탓입니다. 뒤에 앉아서 아저씨는 머리가 참 나쁜 것 같아 이런 얘기. 장군 부인들은 함께 김장을 하며 우위를 다지지만 남편의 인사청탁이 이뤄지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로비를 해서 남편을 이제 끌어올리잖아. 지가 노력해서 이제 별이 된 거야. 지가 별로 착각을 하는 거야. 남편의 승진에 역할이 큰 부인일수록 갑질에도 익숙하다고 전직 공관병들은 입을 모읍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먹으면 입에서 연기가 나는 용가리 과자라는 게 있습니다. 액화질소가 들어있는데요. 이 과자를 먹은 초등학생이 위에 구멍이 생겨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라는데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과자에서 하얀 김이 올라옵니다. 한 입 물자 입과 코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영하 196도 이하로 보존된 액화질소를 뻥튀기에 뿌려 먹는 이른바 용가리 과자입니다. 일부 방송에서도 소개되며 어린이들에게 인기입니다. 그런데 지난 1일 오후 충남 천안의 한 워터파크에서 12살 정모군은 이 과자를 다 먹고 쓰러졌습니다. 아들이 다 털어놓고 속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애가 보통은 호소하면서 쓰러졌고 그래갖고 급하게 이제 119 불러가지고. 정군은 위에 구멍이 생겨 배를 25cm나 가르고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식도와 이벽에는 아직도 멍이 든 상태입니다. 피부나 아니면은 몸에 닿으면은 냉각을 급속하게 시켜버리기 때문에 피부나 아니면은 식도나 위에 점막을 갖다 개사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정군의 부모는 업체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피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예정이고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그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진상조사를 좀 철저히 해갖고. 경찰은
실소가자의 안전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2달 전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안타깝게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서에 별다른 내용이 없어 경찰은 변사 사건으로 처리했는데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유품에서 집단 따돌림을 암시하는 쪽지가 발견됐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학교 1학년 이모군이 남긴 쪽지입니다. 애들이 나를 괴롭힌다. 애들은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이군의 죽음은 단순 변사로 처리됐습니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함을 전하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한 달 뒤 이군 아버지가 유품을 정리하던 중 쪽지 2장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학교에 누가 가방을 숨기고 애를 괴롭히고 그리고 애가 이제 학교를 안 나가려고 한다. 이군은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억양이 이상하다며 반 학생들에게 놀림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4월 집단 괴롭힘을 당하던 이군은 3층 복도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학교와 경찰은 장난이 지나쳤을 뿐 폭력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학생 부장님 전해준 진술 그리고 아이들 진술서. 근데 그런 봐서는 학교 폭력으로 여기는 행동이 약했고. 이군은 결국 다니던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이군은 전학 간 지 8일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경찰은 이군의 쪽지가 발견됨에 따라 학교 폭력이 있었는지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 사자상을 받은 김기덕 감독이 여배우의 뺨을 때리고 배드신 촬영을 강요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 감독은 이 폭행 의혹에 대해 영화의 사실성을 높이려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베니스 영화제에 초청된 2013년 김기덕 감독의 영화 메비우스. 국내에서는 근친 성관계를 묘사했다는 이유로 2번 제한 상영과 판정을 받는 등 우여곡절 끝에 개봉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연을 맡았던 여배우 A씨가 최근 김 감독을 폭행과 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는 김 감독이 촬영 당시 감정이입을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고 대본에 없던 배드신 촬영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영화에서 중도 하차했고 역할은 다른 여배우가 맡았습니다. 김 감독 측은 A씨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시나리오 그대로 찍으시거든요. 그래서 없는 거를 갑자기 만들어내는 일은 없어요. 폭행 의혹에 대해서도 영화 사실성을 높이려고 폭행 장면을 실현해 보이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며 개인 감정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 A씨와 당시 스텝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 살인미수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뒤 사흘째 행방이 묘연합니다. 입북과 탈북을 반복했던 세터민입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전남 나주의 한 정신병원 인근 야산. 지난 1일 낮 3시 35분쯤 49살 유모 씨가 병원을 무단 이탈했습니다. 숲속에서는 전자발찌를 끊는 데 쓴 벽돌이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병원 치료를 받던 유 씨는 전자발찌를 끊고 이곳 숲속으로 달아났습니다. 유 씨는 지난 1998년 탈북했습니다. 지난 2001년 아내를 데려오겠다며 재입국한 뒤 이듬해 다시 남한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유 씨는 망상장애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기가 국정원에서 납치를 당했다 이런 식으로 북에 관한 것들. 유 씨는 지난 2004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과 치료 감호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3월 공주감호소를 나온 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경찰과 저희 보관찰관들이 총동원돼서 지금 그 인근 수색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그 가능성을 찾아서 탈북자 단체들이라든지 기타 예상되는 그런 경로들을 좀 계속 추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정 당국은 공개 수사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여러분은 로봇가 빨리 하고, 로봇가 밥을 하고, 로봇가 청소하고, 로봇가 운전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이 일자리가 없다는데 이 무인 식당이 등장을 했습니다. 주문부터 계산까지 기계로 하는 식당. 저는 영 낯설고 거부갈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손님들이 금방 적응을 하고 주인도 단돈 10만 원에 직원 서너 명 고용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좋아합니다. 가게의 종업원이 사라져가는 시대,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국수집. 문 옆의 기계가 종업원 대신 손님을 맞이합니다. 이 무인 결제기는 무려 4개 국어를 합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카드 리더기에 카드를 삽입해주세요. 请插入卡。カード呼び取り機にカードを投入してください。Please insert your card into the card reader slot. 매달 기기 임대료 10만 원에 4개국 종업원 4명을 고용한 셈입니다. 외국어는 몰라도 알아서 해주니까 너무 편리합니다. 이 고깃집도 서빙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음식은 물론 소주, 맥주까지 모든 주문과 결제가 손끝으로 이뤄집니다. 직원 3명 정도 한 6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 같아요. 무인 결제기 제작사는 올해 매출이 300% 뛰었습니다. 월 임대료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대당 가격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선입니다. 종업원 한두 달치 월급이면 금세 본전을 뽑습니다. 주문대 앞에 서서 뭘 이제 먹어야 될지를 이제 주저하는 그런 과정이 없어지다 보니까 회전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매출이 증대되고 있는 것. 기계가 사람을 대체 손님은 편하고 사장은 비용을 줄입니다.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한 남자가 인생 상담을 해주는 여자 목소리 인공지능 AI와 사랑에 빠지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2014년 국내에 개봉한 그녀라는 미국 영화죠. 돌아가신 로빈 윌리엄스, 이 명배우가 주연을 한 바이센티니얼 맨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로봇가 여성을 사랑하는, 실제 여성을 사랑하는 케이스입니다. 실제 무인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문의를 받고 설명해주고 안내해주는 콜센터 업무조차 사람으로부터 이제 AI로 대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속 얘기가 현실이 될 날이 멀지 않은 듯합니다.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담창에 마이너스라고 치자 상응하는 예상 질문들이 나열됩니다. 질문을 던지면 인공지능이 24시간 자동으로 대답합니다. 아무래도 오상담을 줄인다라든지 조금 더 고객한테 정확하고 또 신속한 답변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글이 아닌 말로 금융상품을 상담하는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영어권 국가에서는 인공지능이 이미 대화 상담원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How much is the foreign transaction fee on my card when I make a purchase here? The outward fee is 5,000 yen. 한국어 상담 기술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대화를 이해하고 문자도 이해할 수 있고 이미지, 동영상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이해해서 추론하고 학습해서 답을 제시하는. 상용화된다면 진상 고객에 시달리는 콜센터 직원들의 감정 노동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생김으로써 우리가 건드릴 수 없었던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해결할 수 있고. 하지만 전국 12만 명으로 추정되는 콜센터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보다는 인공지능이 그거를 대체함으로써 약간 일자리가 좀 더 적어지지 않을까 이런. 손에 잡힐 듯 다가온 무인 시대가 인간을 단순 노동에서 해방시킬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지는 아직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펄펄 달궈진 가마솥 같았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열사병 증세로 2명이 숨졌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에서 포도를 만지는 농부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그늘도 바람도 없이 내리쬐는 햇볕에 이마엔 땀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바람기도 없을 때는 숨이 탁탁 막혀요.
조금 그늘 쪽으로 이제 그것도 요령껏 일을 하고 있어요. 부부는 땡볕에 널어놓았던 고추를 걷어내다가 온몸이 땀 범벅이 됐습니다. 도시는 아스팔트 열기에 습도까지 높아 불쾌지수도 올라갔습니다. 오늘 볼일 보려고 나왔는데 날씨도 너무 덥고 땀도 많이 나고 너무 힘들어요. 야외 수영장엔 더위를 식히러 온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애기 어린이집 방학해서 집에만 있기 그렇고 너무 더워가지고 겸사겸사 가까워서 나왔어요. 오늘 제주의 낮 최고 기온은 35.3도, 경남 사천과 전남 광양도 35.1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오늘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가평과 세종에서는 열사병 증세로 2명이 숨졌습니다. 소방본부는 전국에서 무더위 환자로 의심되는 환자 11명을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이 폭염은 장마가 끝나고 찾아왔죠. 이 올여름 장마의 특징을 살펴봤더니 중부지방엔 집중호우를 뿌리고 남부지방엔 비가 찔끔 내리는 반쪽 장마였습니다. 이일주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막바지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부산과 울산 등 남부지방은 강한 햇빛이 내리쬐습니다. 이처럼 올해 장마는 중부지방에 집중됐습니다. 중부지방의 장마 강수량은 439mm로 예년 평균 366.4mm에 120%에 달했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184.1mm로 예년 평균 348.6mm에 52%에 그쳤습니다. 75.1mm를 기록했던 1994년 이후 23년 만에 가장 적은 양으로 중부지방과는 255mm나 차이가 납니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121.6mm로 더 적었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북쪽에서 들어온 찬 공기로 인해 비구름대가 많이 활성화되었지만 남부지방은 고기압 영향권에서 비가 내리는 날이 적었습니다. 올해 장맛비는 짧은 시기에 국지성 호우 형태로 내려 장기간 내리던 예년과 달랐습니다. 물난리가 난 청주는 시간당 90mm라는 7월 강우량으로는 관측 이래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남부지방의 모자란 비는 8, 9월에 이어질 태풍이 변수입니다. 당장 이번 주말에는 태풍 노루가 지나갑니다. 현재로선 대한해협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만 한반도에 상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TV조선 이일주입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파리 부동산 정책 오늘 시행 첫날입니다. 투기 과일 지역으로 묶인 서울은 강남, 강북 할 것 없이 거래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매수 문의는 뚝 끊겼고 급매물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김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남의 한 재건축 단지. 규제 발표 당일인 어제 84제곱미터 12억 3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1억 5천만 원 떨어진 10억 8천만 원에 급매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규제책이 발표되자 강남 재건축 단지 부동산에는 매도 문의만 빗발칩니다.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에 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크게 파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 어느 정도 이 지역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 안 그러면 뭐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 지켜보겠다. 노원과 용산 등 최근 집값 상승세를 보이던 강북도 사정은 마찬가지. 투기 과열 지역에 묶이면서 위축됐습니다. 갭 투자 성지로 뜨면서 거래가 활발하던 서울 성북과 동대문 등도 어제부터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물건이 많이 이제 거래가 됐고 그럼으로써 이제 가격도 이제 조금씩 이렇게 상승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문의가 오늘 뭐 없어요. 아예 없고 조용해요.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관망세를 보이면서 매수자 우위가 예상됩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내년 3월까지는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절세 매물들이 당분간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2년 만에 초강력 규제 효과가 단숨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집값 폭등이 과잉 유동성에 있다고 본 정부가 오늘부터 강력한 대출 조익에 나섰습니다. 낮춰진 LTV,
즉 주택담보비율과 DTI, 부채상환 비율 한도가 투기지구부터 곧바로 적용됐습니다. 정부는 새로 대출받는 사람 10명 가운데 8명의 대출액이 크게 줄어들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출 창구에 손님이 몰리고 문의 전화는 계속 걸려옵니다. 주택담보대출이요. 변경된 제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주택 투기 지역인지 투기 과열 지역인지 이거 먼저 확인을 하시고. 오늘부터 투기 지역의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와 총 부채 상환 비율 DTI 한도가 각각 40%로 강화됐습니다. 하루 새 대출 한도가 3분의 2 토막 나면서 소비자들은 긴장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출 한도가 갑자기 줄어드는 건 아닌지,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 변경되는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의가 어제 좀 오후 늦게까지. 신규 대출자 8만 6천 명이 이번 조치의 영향권입니다. 이번 규제로 대출 금액은 1인당 평균 1억 6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으로 5천만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말까지 전체 대출액이 4조 3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대 시각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식지 않는다면 오히려 정부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가계대출을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머지 지역까지 LTV와 DTI를 낮추는 규정 개정 작업은 2주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원전 공론화위원회 혼선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입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여론조사와 시민참여단 논의를 거쳐 원전 중단 여부를 권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스스로 자문기구라고 규정하면서 원전 중단 찬반까지 밝힐지는 불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구성 문제부터 정리되지 않는 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듯합니다. 윤동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오늘 공론조사 방식을 밝혔습니다. 유권자 2만여 명을 상대로 원전 건설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중 공론화 토론에 참가할 350여 명의 시민참여단을 뽑습니다. 시민참여단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 토론회에서 수기한 뒤 찬반 의사를 정합니다. 공론화위는 이를 종합해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론화위는 스스로 성격을 자문기구로 한정지었습니다. 공론화 결과를 권고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라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정부가 공론화위의 결론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한 것과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공론화위는 또 원전 건설 찬반 여부를 명확하게 정부에 제시할지는 확실치 않다고 했습니다. 권고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확정적으로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공론화 방식을 밝혔지만 공론화위의 권한과 역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한여름 특별한 피서지 한 곳을 소개합니다. 산과 바다도 아니고 화려한 해외여행지도 아닙니다. 퇴계 이황의 도산서원인데요. 이곳에서 뭘 할까요? 신환순 기자입니다. 새벽 안개도 거치기 전 퇴계 이황 선생이 매일 걷던 산책로를 교육생들이 하나둘 내려옵니다. 선생이 지은 시조 도산 12곡 비석 앞에서 시작된 하루. 12개의 시가 하나같이 전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굵은 빗줄기를 뚫고 이황 선생 제자들이 학문에 힘썼던 도산서원에 들어섭니다. 도산서당이에요. 퇴계 선생께서 직접 주신 곳입니다. 퇴계 선생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의 절. 알묘를 한 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윤리교육. 문신유의하며 주유별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고 부자유신하고. 교육생들은 퇴계 선생이 16세기에 제자들을 가르치던 바로 이곳에서 이틀간 선비가 되는 훈련을 합니다. 겸손과 배려 그리고 인간 존중에 이런 정신이 21세기 오늘날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늦은 밤까지 퇴계 16대손 이금필 선생과 선비 정신을 토론하고 잠들기 전엔 반성의 시간도 갖습니다. 성빈 정신을 가지고 항상 양보하고 배려하고 밖에 나가면 부모님께 자주 안부 전화도 드리고 올여름 청년들은 이곳에서 바다나 해외여행에선 얻을 수 없는 선비의 인성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TV조선 신환순입니다. 바르셀로나 공격수 네이마르의 파리 생제르맹 이적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적료 2,900억 원에다 5년의 연봉까지 합치면 6천억 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고 계약이 성사될 전망입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최종 행선지는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맹이었습니다. 네이마르가 훈련에 불참했다는 바르셀로나 구단의 공식 발표에 현지 언론들이 앞다투어 파리 생제르맹 5년 계약을 보도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구단은 바르셀로나의 네이마르 영입 대가로 이적료 2,950억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맨유 포그바의 종전 기록 1,393억 원의 2배를 훌쩍 넘습니다. 네이마르의 이적료 2,950억 원은 마셜 제도와 팔라우 등 남태평양군도 6개 나라의 GDP를 합한 금액과 맞먹는 큰 돈입니다. 900억 원인 보잉 747 비행기를 3대 살 수 있고 최신의 전투기 F-35도 2대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네이마르의 연봉은 598억 원, 일주일에 11억 5천만 원을 받습니다. 경기당으로는 11억 원, 축구를 1분만 해도 1,222만 원을 손에 쥡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이번 계약에 들인 돈은 모두 5,945억 원입니다. 비싸다는 지적도 있지만 반대의 의견도 많습니다. I don't think he's expensive. For 200 million, I don't think he's expensive. 역대 최고 몸값의 네이마르. 우상이자 경쟁자였던 리오넬 메시를 떠나 최고의 자리를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오늘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출마 선언문에서 당 자체가 사라질 것 같다는 위기감이 엄습하고 절망과 체념이 당을 휩싸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당은 민주당에 흡수되거나 이중대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가 부활할 것을 그는 염려합니다. 국민이 포퓰리즘이 대상이 되고 정쟁에 동원된다고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 이런 말에는 논리적 비약이 있습니다. 양당제를 하는 미국이나 영국은 포퓰리즘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포퓰리즘은 정치적 우상을 통한 선동 정치와 늘 함께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이념적 중도를 주장하는 데 주목합니다. 자신은 좌우 이념에 경도되지 않고 국민들의 도움이 되는 일에 매진하는 극중주의라고 했죠. 글쎄요, 극중주의. 저는 처음 듣는 낯선 용어입니다. 좌파, 우파를 극좌, 극으로 몰아붙이면서 중도를 고집한다면 그 극중주의를 거꾸로 기회주의로 몰아붙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철수 전 의원 자신도 포퓰리즘에 빠져드는 건 아닌가요? 어쨌든 그의 출마를 둘러싸고 당내 사정이 무척 복잡합니다. 그가 아직도 대주주니 창업주니 하는 아집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선당 후사의 절박함으로 무장했는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이 둘을 다 가질 수는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네,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전역에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이 동해안을 제외한 곳곳이 폭염주의보 수준,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낮 최고 기온 서울, 전주, 광주, 창원, 춘천까지 이렇게 곳곳이 35도까지 오르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도 서울, 여수 26도 등 25도를 웃돌면서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또 내일 별다른 비 예보 없이 한낮에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겠습니다. 자외선 차단 꼭 신경 쓰시고요. 불쾌지수도 높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풍 노루는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선 토요일 오후 서귀포 부근 해상까지 올라오겠습니다. 또 이후에는 약간 일본 쪽 해상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영향으로 일요일, 월요일 비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 태풍은 실시간 이동 변수가 큰 만큼 앞으로의 기상 정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날 미국을 지켜보는 사람 중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국민에 의해서 통치된다는 결론을 제정신으로 내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오바마 정부 때 케임브리지대 정치학과 존던 교수가 한 말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이래서 민주주의는 어려운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나은 하루가 기다린다고 다들 믿읍시다. 내일 9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